어떤 시인의 생각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상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형상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형상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끔 그치 형상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인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 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라는 거는 구체적인 형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쓰이는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뭐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쓰이겠죠. 특히 동적인 이미지가 쓰이면은 뭐 생동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감 플러스 복합적 감각의 공감각적 심상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구체적 형상화를 갖는 심상이 생기게 되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모습. 아,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 구체적 형상화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형상화 과정의 기법들. 이제 기법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객관적 상관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지?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객관적 상관물 하는 기능 말고 일단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다 라는 뭐가 생겨버려? 상관이 생겨버리는. 상관이라는 단어가 뭐야?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고 했을 때 그 객관적으로 본 거는 저 에어컨이랑 나랑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니 없니? 어? 있어 지금? 지금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없어. 그걸 객관적이라 한 거예요. 전혀 나랑 거리감 있는,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애들도 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상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상관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는요. 에어컨을 보니까 저 에어컨이 슬퍼 보여. 응? 누구의 마음이 슬프니까? 내 마음이 슬프니까. 그러면 나와 벌써 상관물이 돼버린 거죠. 그 개념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정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모든 소재는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객관적 상관물의 패턴이 첫 번째가 투영을 해요. 자신을 어떤 사물에다가 자신의 분신처럼 투영을 해요. 투영하다라는 건 이렇게 쏴서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이입을 시켜요. 세 번째가 어떤 상황과 대비시키면서 정서를 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환기. 미안해.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서를 막 불러일으키게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는데 지금 노래 들려줄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들려줄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헷갈리기도 하거든. 근데 이거는 제가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두 학생이 남녀가 서로 이제 사귀는 관계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곰인형을 선물해. 곰인형을 선물하면서 자, 이거 곰 나라고 생각해. 밤에 꼭 껴안고 자.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대화에서는 곰은 누가 되는 거야? 남자친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1번, 2번, 3번? 1번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인 그 곰을 안고 여자친구가 갔어. 그럼 이제 침대 위에 딱 머리맡에 놨어. 근데 괜히 저 곰인형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잖아. 그때는 어떤 느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쵸?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요? 투영된 이 분신에는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대상이 날 보고 웃는 것 같아. 어떤 대상이 슬퍼 보여. 그러면 내 마음이 슬픈 거거든. 내 마음이 기쁜 거거든. 그렇게 되면 감정이입이 돼버려요. 그런데 둘이 싸웠어. 싸우고 이제 거의 헤어지기 직전이야. 근데 곰인형 가운데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큰 그려진 하트 곰인형이라고 보자. 그럼 저 인형은 나보고 하트를 짓고 있네. 근데 내 기분은 어때?
나쁘지. 그럼 하트 그려진 곰인형을 보고 내 기분은 서로 어떻게 돼요? 대비가 되죠. 그때는 나의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패턴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떤 노래를 들려주냐면은 혹시 화분이라는 노래 알아요? 알렉스의 화분이라고. 화분이 될게요 나는. 모르는구나. 본 벚꽃 사랑 말고라는 노래 알아요? 아이유 노래? 그거는 요 대비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밖에 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연애하고 있어. 벚꽃을 많이 피고 있어. 근데 내 감정은 어때? 내 감정은 아직도 겨울이야. 뭔가 대비되는 감정이 드러났대. 그럴 때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그 변화 양상들 또는 쓰이는 그 구현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면 좋아요.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시를 주어주고 야 알아서 찾아 이러진 않겠지? 보기에서 준다거나 혹은 선택지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캐치를 빨리 하는 거지. 선택지라던가 보기를 통해서 이거 지금 객관적 상관물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캐치를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개념은 객관적 상관물은 무엇이다 라고 아는 것보다 이것을 활용해서 보기라던가 선택지에서 빨리 찾아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관념의 구체화라는 패턴. 관념이라는 단어는 뭘까? 관념.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맞아. 생각. 그죠. 통상적으로 하는 생각. 그 생각. 우리 생각. 혹은 감정. 이런 것들 관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추상적인 거. 그럼 그 관념을 어떻게 시켰대요? 구체적으로 표현했대요. 그럼 이 구체적이라는 거는요. 뭔가 물리적 속성, 감각적 속성이 생기게끔 앞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황진이의 시조 혹시 기억나니? 동짓달 기나긴 밤을 밤머리를 베어내어 이불 아래 굽이굽이 넣었다가 미안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펴리라. 밤이라고 하는 관념, 우리 시간적 관념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베어버렸어. 그리고 막 말아서 넣어버렸어. 그 다음에 꾸역꾸역 편대. 어떤 속성이 생겨? 물리적 속성이 생겨버리죠. 그게 관념의 구체화의 대표적인 우리 고전 시가죠. 그 밑에다가 예시 황진이의 시조 써주면 되잖아.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의 반대 버전도 많이 나와요. 구체의 관념화. 좀 말리 어렵지?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구체의 관념화는 반대 버전이지. 구체적인 거를 관념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좀 뭐 어려운 느낌도 있는데 뭐 달을 보면서 저 달은 슬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릴 때. 저 달은 구체적인 달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달은 슬픔이다. 추상적인 나의 정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가 되어버리죠. 구체의 관념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런 관념의 구체화는 다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주관적 변용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어떤 정서라던가 감정을 표현할 때, 형상화시킬 때 시인이 자의적으로 변용을 시켜요. 주관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변용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세계를, 어떤 대상을 변형시켜요. 그때는 이제 주관적 변용이라고 조금 더 개념어가 적용이 될 거고, 사실 이 주관적 변용이 시의 핵심이에요. 신선하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낯설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되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는 거야. 변형이야, 뒤에는. 어디? 어떤 걸, 세계의 대상을. 어떤 세계라던가 대상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최치원의 어떤 시가 있는데, 한 시가 있는데,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온 산 주변을 강으로 둘러버렸대. 그런 표현들. 원래 강은 흐르고 있었겠지. 산 주위를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내가 둘러버렸다라고 변용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제가 느끼기 주관적 변형은요, 과장이 좀 심해요. 좀 뻥치는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강해요. 자, 요 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 세 가지 패턴, 좀 이 개념을 형성시킨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날 것으로 우리한테 주진 않고 선택지라던가 보기에서 줄 것이다. 자, 플러스 이제는 표현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 표현법 하기 전에 여기 좀 쓸 게 많아갖고 표현법이 조금 더 많거든요. 아예 뒷면에다 하셔도 돼요. 표현법을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세하게. 자, 시를 그럼 이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떠한 아주 스킬을 발휘를 하죠. 시인들은 아주 뭐 효과적인 그런 스킬들을 발휘해서 표현법을 발휘해서 우리한테 시를 전달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스킬들이에요. 강조하기. 그러면 우리가 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시가 강조되는 느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반복법 나오겠네. 반복시키면 강조가 되죠. 그럼 반복은 뭔가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시어의 의미 강조겠죠. 그럼 반복의 효과는 좀 적어놓을까? 그래, 의미 강조. 운율적으로도 있을걸? 운율 형성. 그러면 자 밑에 이 시어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 맞는 선택지. 이 시어가 반복됨으로써 어떤 상황을 반복했다. 어떤 상황을 강조했다라고 해도 맞는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표현법 문제에서 바로바로 반복법을 사용한 효과, 표현법을 사용한 효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꼭 이런 효과까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표현법에서는. 그러니까 왜 썼냐 하는 거야 이거를. 이 표현법을 왜 썼어? 강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조가 될까? 반복 플러스. 반복의 느낌이 나도록 계속 뭔가 이어서 가는 나열, 열거법이 있죠. 이게 그러면 왜 강조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트와이스는 누군지 아나? 트와이스 몇 명? 9명? 9명 이름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그럼 나는 봐봐. 트와이스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나 쯔위 좋아하고 모모 좋아하고 사나 좋아하고 정연 좋아하고 하면 어떻게 보이니? 되게 오타쿠처럼 보이지? 되게 저 사람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강조되니? 예. 저 사람 진짜 제대로 아나 보다 진짜 좋아하나 보다 라는 게 강조가 되죠. 그 효과예요. 열거법도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대상을 동일한 비슷한 위계에 있는 대상을 열거시켜 줌으로써 저 사람이 저거 진짜 찐이구나. 진짜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트와이스 9명까지 나도 인정하는데 NCT 23명 열거하는 친구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구나. NCT라는 가수가 있어. 23명이야. 넌 진짜 더 찐이구나. 강조가 되죠. 자, 효과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열거를 하다 보면 연세법도 생겨요. 연세법은 들어봤지? 대표적인 노래 무슨 노래? 원숭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맞다. 한 번에 뒷자리에 서였던 내용이 다시 한번 앞자리에 오면서 계속 이어나갈 때. 근데 이 연세법은 여기에 써였던 게 여기 보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번만 반복돼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한 번만 반복돼도 연세법이에요. 알겠죠? 계속 반복될 필요는 없고 한 번만 반복돼도 연세법이에요. 그리고 연세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표현을 강조하는 과장법도 있죠. 과장법은 당연히 강조하는 거겠죠. 근데 과장이 뻥은 아니어야 돼요. 거짓은 아니어야 돼요. 그치? 나 조금 슬픈데 진짜 너무 많이 슬퍼. 이것도 과장법인 거고요. 자, 하나 더. 점층법이 있어요. 과장법과 비슷한 점층법. 점점 사이즈를 커지게 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문장의 길이로 보면 돼요.
문장의 길이로 봐야 돼요. 문장의 길이라던가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돼요. 나중에 이제 김수영의 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건데 눈은 점층법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을 볼 때. 근데 아니 눈은 살아있다.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있는 눈은 살아있다. 길게 길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점층법까지는 알 거고 대조법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요. 대조. 대비를 시켜서 아예 차이점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대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조는 분명히 두 대상이 나올 거고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에서 누구를 강조하는 걸까?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생기는데 동생은 게임하지만 나는 공부한다랑 나는 공부하지만 동생은 게임한다랑 미묘한 차이가 있지.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 동생은 게임하지만 나는 공부한다. 엄마 다 공부해 이걸 강조하는 거지. 나는 공부하지만 동생은 게임해 이거는 엄마 동생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그래서 항상 이 대조는요 뒷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정서라던가 태도를 찾을 때도 어디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뒷부분. 대조가 드러났다 뒷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인 강조하기 뭐가 있을까? 느낌표 빡. 무슨 법? 감탄해 주는 거 무슨 법? 영탄법. 오케이, 영탄법. 영탄법은요 찾아줄 때 이 느낌표 하나 딱 있으면 영탄법이란 건 알겠죠? 근데 느낌표가 없다면 뭘 찾아야 될까? 나. 감탄형 종결어미. 그치, 뭐뭐 하는구나. 감탄형 종결어미. 혹은 느낌표. 혹은 감탄사. 품사에서 감탄사. 대표적인 감탄사? 아, 이런 거. 그럼 느낌표 하나가 빡 찍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결국 반복이 핵심이고요. 영탄이 핵심이기도 하고 뭔가 계속 뭔가를 우리한테 강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표현법 우리는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강조하는 것을 자, 시인들은 어떻게 쓰길 좋아한다고요? 뭔가 낯설게, 신선하게 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변화를 줘요. 요 이제 변화 주기로 한번 또 묶어봅시다. 변화를 줄 때 영탄법을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 영탄법을 좀 변화를 주면 물음표를 찍어주면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진수를 쓰면은 무슨 법? 오케이, 서리법. 그럼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 물음표에 의문형 표시가 있어야 되죠. 플러스 강조의 느낌도 있어야 돼. 제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야, 좀 제대로 해! 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강조의 느낌이 있어야지 서리법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의문형 어미가 있어야 되겠죠?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면서 강조의 느낌까지 있어야 서리법이에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면 안 돼. 자, 그리고 변화를 주는 방법 중에 도치법이 있어요. 자, 도치는 무슨 방법? 바꾸는 거. 위치를 주객 전도시켜주는 거.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뭐를 바꾸는 거야? 순서 무슨 순서? 문장 순서를? 문장 순서를 바꿔주는 걸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 성분의 순서예요. 문장 성분의 순서야. 그럼 도대체 문장 성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래?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도 되고 부사어가 나와도 되고 그리고 서술어가 나오는 게 우리 문장의 기본적인 세팅 구조예요. 이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문법 내가 왜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문학에서도 계속 쓸 거고 야 문학에서도 계속 쓸 거고 언어 매체하신 분 당연히 해야 되고
독해할 때도 문장 소수로 저기 문장 구조 주어 소수로 관계 찾아줘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세팅 값인데 이 관계가 서술어가 앞으로 쭉 빠져온다거나 주어가 뒤로 쭉 밀려서 갈 때 내가 사랑한다 너를 그럼 너가 강조되죠. 그렇죠? 바라보았다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이 강조되죠. 나는 아직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래 그런 식으로 강조가 되죠. 자 도치법은 그래서 뭘 바꿔주는 거라고요? 문장 성분의 순서예요. 알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어 동사 창의가 아니라 우리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관계니까. 자 하나 더 대꾸법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술을 해도 되는데 굳이 대꾸를 시켜. 그럼 이 대꾸라는 단어부터 보자. 대꾸라는 건 뭘까? 대꾸. 응? 대꾸. 서울, 대전, 대구. 그때는 대구라고 하고 왜 이건 왜 대꾸라고 하지? 되게 신기하다. 그치?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나중에 언어 매체 하시는 분들 의문에서 한번 해야 되고 자 이걸 왜 대꾸법? 대꾸법 어떤 게 대꾸법이야? 그럼 대꾸의 의미부터 대꾸법 처음 들은 거 아니죠? 그럼 대꾸법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념을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대꾸법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거 대꾸법이야 네 대꾸법 이렇게 필기를 했지?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이제는. 그럼 대꾸라는 건요 대응되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응되는 구절이라는 건 단어 하나가 대응된다는 얘기일까? 아니야. 문장의 일정한 패턴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너는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느낌. 문장 성분이 비슷해요. 같은 문장 성분을 유지하면서 누구만 달라지는 느낌? 체온과 서술어만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느낌. 이거를 대꾸 대응되는 구절이 있는 거잖아요. 단 얘네들이 대조까지 이룰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있지. 대응과 대꾸는 같이 일어나 대조와 대꾸는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대응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대조법을 대꾸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혹시 요거 프린트 가져왔니? 네. 있어? 자리가 혹시 아니야? 여기 앞에 의자 하나 놓고 앉을래? 뒤에서 의자 하나 빼갖고. 맨 뒤에 의자 하나만 빼. 자, 대꾸법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 대꾸법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그냥 선생님 못 찾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응되는 구절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꾸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대꾸, 그래 말대꾸 할 때 그 대꾸, 말대꾸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말대꾸는 어떨 때 말대꾸를 하고 해? 내가 말했는데 바로 되돌아올 때 대꾸법, 말대꾸, 너 왜 말대꾸 해? 이러잖아. 하루 지나서 하면은 말대꾸라고 생각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대꾸법은 그래서 바로 일어나야 돼요. 짝지어서 바로. 너 왜 말대꾸야처럼. 여기 자리 부족하면 뒷면에다 쓰고 있어 다들. 이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그럼 대꾸가 뭔지 개념적으로 확실히 알고 찾는 방법은 독해 방법인 거잖아. 그치? 그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선생님 짝지어서 안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짝지어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대꾸법보다는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통사라는 단어는 뭐라고 치환을 해주면 되냐? 문장이에요. 통사는 문장이라고 치환시켜주면 돼요, 의미를. 통사의 뜻은 뭐냐면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뭐를? 품사를. 그래서 품사 더하기 품사 더하기 품사는 뭐지?
하나의 뭐가 이루어져? 품사 더하기 품사 더하기 품사는 그 문장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라고 그냥 바로 읽어줘도 괜찮아. 자, 그리고 어느 식으로 또 변형할 수 있냐면은 인용법을 쓸 수 있어요. 인용법. 인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자 견인하다의 인자고 용자는 사용하다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생각과 같으니까 화자의 그치 나의 생각과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지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준 거죠. 원래 내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로 변화를 해서 내 생각과 같으니까 갖다 쓴 거고 혹은 대비가 돼도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인용법이 뭔지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알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적으로 큰 따옴표 해갖고 가져오면 직접 인용. 이게 시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생략법도 있어요. 원래 할 말 다 해야 되는데 점점점이라고 말줄임표를 통해서 생략을 줄 때 그럼 이 생략을 줄 때의 효과는 여운이 생성돼요. 이 여운은 뭘까? 생략법. 나는 너를 점점점 하면 그 점점점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는 너를 점점점 하면 나는 너를 점점점 사랑하는 관계야. 그럼 그 점점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혹은 나는 너를 뭐 좋아한다. 나는 너를 뭐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될 수 있죠. 그 점점점 안에. 그게 여운이에요. 점점점이라고 하는 말줄임표 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운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을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문답법으로 쓴다. 굳이 문답법으로 변화해서 쓴다. 시에서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변화 주기의 또 하나의 핵심. 굳이 내 생각을 그냥 드러나면 되는데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반어법. 내 생각을 꼭 반대로 표현한다. 변화를 줘서. 근데 이 반어법과 우리가 헷갈리는 개념이 역설법이에요. 근데 둘은 기준이 달라요. 이제 반어법, 역설법 구분 한번 해봅시다. 반어법은요, 기준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정서. 근데 이거와 표현하는 글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아, 이때 노래 하나 들려주면 딱 좋은데. G.O.D의 거짓말이라는 노래 알아 혹시? 잘 가지마. 반어법이지. 행복해 떠나지마 이러면 이게 마음과 표현이 반대될 때 반어법인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이 화자의 정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표현이 어떻게 했는지를 두 개를 매치해서 반어를 맞춰줘야 되고요. 역설법은요, 모순이 있으면 돼요. 표현하는 글에 모순이 일어나면 역설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설은 말이 안 된다, 모순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말이 안 된다, 역으로 설명한다는 느낌이긴 있지만 이 역설법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서술어끼리 모순을 일으키는 거. 서술어의 모순. 님은 갔으나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술어 갔다, 보내지 않았다. 모순이 일어나죠. 하나의 문장 안에서. 그쵸? 속성의 모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원래 이제 문학 용어로는 모순 형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용이란 건 상태나 성질을 표현한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지. 그럼 모순 형용은 모순되는 표현을 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속성이 서로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하면 저번에도 이제 며칠 전에도 또 그랬구나. 이게 매년 한 번씩 있는 날인데 내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 원래 보통 먹거든.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는데 얼마 전에 또 추웠잖아. 따뜻한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 내가 내 입에서 따뜻한 주세요. 뭐가 이제 그러면 모순이 생겨? 따뜻한 아이스. 이게 모순이 돼버리죠. 이럴 때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 알바생이 나한테 뭘 줬을까? 아이스. 어? 아이스. 아 날씨 추웠다니까. 그럼 내가 굳이 따뜻하니라고 얘기 안 했겠지. 그래서 따뜻한 거 주더라고 알아서. 이게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했고 올해도 며칠 전에 추웠을 때 그때 또 나왔어. 그냥 아 2개 섞어서 주. 자 이런 식으로 속성의 모순이 일어나요. 자 그 대표적인 단어가 찬란한 슬픔의 본. 자 찬란하다는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긍정의 속성. 슬픔은 그럼 얘네들이 서로 수식 관계인데 형용 속성이 모순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속성의 모순이 일어나서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육사의 절정도 생각해 볼까? 마지막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인가 보다. 여기서는 무슨 속성과 무슨 속성이 대립해? 겨울. 응? 겨울은 누구랑 대립해? 무지개? 자, 꾸며주는 관계야. 수식의 관계. 강철로 된 무지개. 이게 왜 모순일까? 무지개는 응. 보이지 않고. 그래, 이거는 빛이잖아. 우리 빛이라는 속성이잖아. 강철은 물리 100%잖아. 물리 100%잖아, 얘는. 그치, 단단한 애잖아. 얘네들끼리 모순이 일어나서 이거를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역설법 이 두 번째 속성의 모순 찾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역설법이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을 거야. 근데 한 번 의심을 해보고 아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해되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찾는 과정이 3학년 내내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법자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표현하는 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거를 역설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를? 반어를요. 역설적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표현법이 역설법이 아니라 역설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역설적이에요. 상황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와서 아유 잘한다 우리 아들. 그럼 무슨 법? 반어법이지. 근데 그러면 상황적으로는 어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마저 틀려? 틀리지. 모순이 일어났지. 그래서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요. 반어법을. 여기서 이제 개념적 혼돈이 막 일어나고 그럼 선생님 반어는 역설인가요? 역설에는 들어가. 근데 역설법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순에 일어나는 문장이 있어야 되고요. 상황 자체가 모순이 될 수는 있어. 왜냐면 내 마음을 반대로 표현했으니까 이건 모순이잖아. 그걸 역설이라고 한 거야. 그 관계를 역설의 관계고 역설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역설법은 구체적으로 이 표현법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설적 인식 혹시 역설적 상황 이런 식으로 이 반어법을 또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정도가 아마 이제 그 표현법에 대한 강조하기 변화주기 정도였고요. 자, 시간이 빠르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의고사 안 보신 분 일요일날 저쪽 강의실로 있다가 해설 강의 남은 분들은 여기서 해설 들으시면 되고 저쪽으로 가서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지? 해설 강의는 녹화로 나갈 거고. 자 하나만 더 시의 전개 방식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의 전개 방식. 요건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런 시의 전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더라. 시간적 구성으로 얘기를 할 때는 자 시간이 차례대로 흘러가요. 순행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대는 역순행적. 혹은 이거를 입체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입체적 구성이다라고 할 때는 소설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과거를 갔다가 현재를 갔다가 또 다시 과거를 갔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시간에 대한 그 구성이 생길 때고 공간에 대한 구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공간. 근데 이때는 실제 내가 이동한 것이냐 화자가 이동한 것이냐 혹은 시선만 이동한 것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이동할 때는 뭐 원경에서 근경으로 온다.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근경에서 원경으로 한다. 혹은 이 시선이 처음에는 경치로 갔다가 내 마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경, 후정.
이거 반대일 경우도 있죠. 선정, 후경 이런 식으로. 왜 나왔어? 어? 아니에요. 선정, 후경 이런 식으로 반대로도 써요. 이런 시선의 이동.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추다가 갑자기 먼 산을 보는 거야. 근데 반대일 수도 있지. 먼 산을 보다가 내 심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의 이동, 시의 전개 방식도 정리를 꼭 찾을 수 있으면 돼. 찾을 수 있으면. 그렇죠? 시의 전개가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 말고 시상의 전환이라는 것도 있죠. 시상의 전환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시인 백석시인. 그러나 갈매나무가 서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시를 우리한테 시상의 전환은 이런 접속부사들을 이용해서 그러나라던가 또한 이런 접속부사들을 통해서 시상을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시상이라는 단어는 뭐야? 시상. 지금부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할 때 시상인가? 아니겠지. 설마. 시상은 무슨 단어일까? 시의 맞아. 시의 상황. 시의 상황이 어떻게 식으로 전개되는지 시상의 전개. 시의 상황이 전환된대. 그래. 시상, 시의 상황. 그러면 시상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우리 마을이 생각나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생각나. 그럼 시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여인이 그 여성을 대표하는 무리예요. 우리 동네 구자명씨. 대표적인 시가. 그런 식으로 시상의 확대도 있고요. 혹은 반대일 될 때는 시상의 집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중적으로 요약된 거예요. 시상이 딱 이 단어로 아주 모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갈매나무가 서 있었다. 갈매나무. 화자의 모든 모습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시켜서 표현할 때. 그것을 시상의 집약이라고 해요. 전환이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확대가 일어나기도 하고 집약이 일어나기도 해요. 알겠죠? 확대가 일어났다 집약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거는 시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런 걸 봐야지 하나만 일어나지는 않아. 항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을 때는 꼭 찾아줘야 돼. 화자라던가 감정, 정서는 꼭 찾아줘야 되는 거고 뒤에서 표현법이라던가 형식적인 부분은 있으면 다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 이해되셨죠? 하나 더 수미상관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수미상관은 무슨 뜻? 그치. 처음 숫자가 머리수, 밑자가 꼬리미, 처음과 끝이 상관이 있다. 서로 비슷한 구조다. 수미상관. 그때의 효과, 이것도 외워버리는 거 좋아요. 첫 번째, 운율형성. 두 번째, 구조적 안정감. 세 번째가 주제 강조예요. 자, 왜 수미상관이 주제 강조라면은 얘도 반복이잖아. 그치? 반복은 기본적으로 의미 강조한다고 했어요. 아까 의미 강조법에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아예 그 문장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니까 거의 주제와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시어의 의미 강조라기보다 주제 강조로 갈 측면이 커요. 그래서 수미상관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자, 이 개념은